네, 여러분들 교재 444페이지고요. 학교 조직론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일단 조직의 형태를 보시면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 그리고 개선 조직, 참모 조직, 집권화 조직, 분권화 조직 이렇게 나누어 있는데 요거 관련해서 이번에 시험에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좀 보시면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은 공식 조직은 그 조직의 기구표에 나타나 있는 조직을 얘기하고요. 비공식 조직은 공식 조직 속에서 조직 구성원들 간의 태도 신념 및 행동 양식의 일치를 통해 거기에서 새로운 소속감과 정서적 유대 등에 의해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되는 집합체이다. 그러니까 뭐 회사라는 공식 조직 안에서 조직 기구표에 나타나 있는 조직이 있는 반면에 뭐 동호회라든가 자발적인 뭐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되는 어떤 모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비공식 조직으로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개선 조직과 참모 조직이 있는데 여기 개선 조직이라고 선이라는 개념이 들어갔고 영어에도 라인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개선 조직은 좀 수직적인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수직적 라인에 의해 형성된 조직을 말하고 조직의 상하 위계 속에서 지휘와 명령 계통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을 개선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참모 조직은 개선 조직이 원활하게 목적 달성을 하도록 지원 보조해주는 부차적이며 수평적인 분할로 형성된 조직으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문 권고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집권화 조직과 분권화 조직은 집권화란 권한 및 의사결정권이 상부 조직에 집중해 있는 현상을 말하고 분권화란 반대로 하부 조직에 분산되어 있거나 위임되어 있는 현상을 말하는데 그 나라의 정치 사회적 제반 배경에 따라 집권화와 분권화 사이에 적절한 정도의 권한 배분과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적도 집권의 원리가 요구되고 있다. 우리 아까 문제에서 살펴봤던 내용이니까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국가직 문제였고요. 참모 조직과 개선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참모 조직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서 직접적인 명령, 집행, 결정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직접적인 명령, 집행, 결정을 행사하는 건 개선 조직에 대한 내용이고요. 개선 조직은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불명확하여 능률적인 업무, 불명확한 게 아니라 명확한 거죠. 그리고 3번 참모 조직은 개선 조직이 원활하게 역할을 수행하도록 연구조사, 계획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얘가 맞는 내용이고요. 4번은 횡적 지원을 하는 수평적 조직이 참모 조직. 그리고 계층적 구조를 갖는 수직적 조직이 개선 조직.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도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444페이지에 조직의 유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건데요. 이 조직의 유형 관련해서는 예전에 그 시도교육청 문제에서는 많이 출제가 됐던 부분이고 최근에도 뭐 최근에도 문제가 나왔던 적이 있었던 부분이라 이걸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시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학자와 분류 기준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가 아니라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블라우와 스코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이제 블라썸이라는 말이 신의 가호를 뭐 신의 은총을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은총을 누가 받느냐? 조직의 수혜자가 누군지에 따라서 블라우와 스코트가 이렇게 조직을 나눈 거죠. 조직의 수혜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뭐 조직 구성원이 수혜를 받는 경우에 호혜 조직이라고 하고요. 조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수혜를 받는 경우는 사업 조직. 그리고 그 수혜를 받는 대상이 고객이고 클라이언트면 봉사 조직. 일반 대중일 경우에는 공공복리 조직이라고 나눈 거죠. 그리고 나서 각각의 이제 예를 들어 보면 조직 구성원이 수혜를 받는 호혜 조직의 경우에는 정당, 노동조합, 종교단체, 학생의 교원단체를 들 수 있는데 민주주의를 통한 구성원들의 참여와 통제에 의한 운영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호혜 조직을 들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업 조직 같은 경우는 뭐 사기업체, 무역회사, 금융기관 뭐 이런 것들, 봉사 조직에 학교가 여기 들어 있고요. 병원, 학교, 사회사업기관, 법률상담소, 공공복리 조직이라는 건 군대, 경찰, 소방서, 국세청 등
공공관공서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래서 블라우와 스코치의 구분에서는 누가 이 혜택을 받느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카츠와 칸이잖아요. 그래서 둘 다 기억이 들어간다고 해서 제가 이제 기능을 중심으로 나누었다. 그래서 기능을 본질적인 기능을 가지고 생산적 경제적 조직 여기서의 기능은 부의 창출, 물자의 제조, 서비스 제공의 기능을 하고 있는 생산적 경제적 조직 그리고 유지 조직 본질적 기능이 유지에 있는 거죠. 안정성 유지, 사회화 그리고 적응 조직 같은 경우는 사회 변화에 적응하는 그런 본질적 기능을 갖고 있는 조직 그리고 관리적 정치적 조직이라고 해서 조정 및 통제라는 기능을 갖고 있는 조직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본질적 기능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만약에 생산적 조직으로 나눈다고 하면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을 맡고 있는 이런 분류로 나눠볼 수 있고요. 그리고 본질적 기능을 유지 조직이라고 할 때는 학교, 병원, 종교단체, 문화기관, 학교가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뭐 사회화를 시키고 사회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본질적 기능으로서의 유지 조직은 그 안에 학교가 들어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적응 조직 같은 경우는 대학 각종 연구소나 조사기관, 문화예술연구소 이런 곳에서 연구를 함으로써 그 사회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연결을 좀 지으시고 그리고 관리적 조직이라고 할 때는 정치적 조직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부의 각 기관, 정당, 노동조합, 각종 압력단체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 제가 여기도 이렇게 설명은 해드렸지만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생산적 또는 경제적 조직이라고 하는 건 그 조직의 본질적 기능이 부의 창출, 물자의 제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고 대부분의 뭐 공기업도 여기에 속하는 거죠. 이 조직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재분류가 되고요. 이런 조직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 충족에 필요한 산물을 제공하며 협동의 유인체로 보수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렇게 좀 읽어보시면서 유지 조직으로 학교가 들어있고 적응 조직에 각종 대학이나 각종 연구소나 조사기관 등이 해당이 된다. 그리고 네 번째 관리적 또는 정치적 조직에 이런 정부의 각 기관, 정당, 노동조합, 각종 압력단체가 여기에 속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에치오니의 분류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한글로 쓰시면 에치온이잖아요. 그래서 이 치를 잡아서 참여 형태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하는데 강제적 조직, 공리적 조직, 규범적 조직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제가 이거 좀 지우고 에치오니의 권력 참여 관계 조직 유형을 좀 보시면 일단 치라서 뭐 참여를 가지고 이제 조직을 분류했는데 참여 형태가 소외적이거나 타산적이거나 도덕적인 거죠. 그리고 권력의 유형으로는 강제적, 보상적, 규범적. 근데 요 각각의 그 내용은 보시면 일단 강제적 조직이라고 하는 건 위협, 감금 등 육체적, 물리적인 통제 수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소외되는 거죠, 개인이. 그 상관없이 참여가 이루어지는 그런 강제적 조직으로 예를 들면 형무소 같은 것을 들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 참여 형태는 타산적이에요. 보상에 대한 실리 여부에 따라서 참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권력의 유형으로는 봉급이나 임금과 같은 물질적, 금전적 대가와 같은 보상적인 권력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공리적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업체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참여 형태는 도덕적이에요. 인간으로서 도의적인 윤리의식을 갖고 참여하는 형태인데 그 권력의 유형으로서는 규범적인 거죠. 당위성과 상징성을 갖는 규범적 권력이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학교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분류를 한 사람은 에치온이다라고 정리를 하시고요. 권력의 유형과 참여의 형태에 따라서 조직을 나누었다라는 이 표를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칼슨의
그 고객 선발권 참여 선택권 여부라고 해서 저는 이 C를 초이스라고 놓고 선택권에 이제 포커스를 둬서 요 전체적인 내용을 좀 기억하려고 했는데 보시면 참여를 선택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조직이 고객을 선발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 특히 이제 유형 2와 3은 우리 문제는 뭐 여기가 2가 됐다가 교재에는 여기가 3이 되고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안에서 좀 내용을 이해하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고객의 참여 선택권도 있고 조직의 고객 선발권도 있는 경우 이럴 때 우리가 이걸 야생조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유형 1번이 야생조직인데 대학이나 병원, 일반 복지후생기관으로서 이 조직은 고객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조직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동일 유형의 조직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네 번째, 유형 네 번째는 뭐냐면 고객의 참여 선택권이 없어요. 그리고 그 조직의 고객 선발권도 없는 거죠. 조직은 고객이 선택할 경우에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 그래서 요 네 번째가 뭐냐면 온상조직이라고 해서 의무교육기관인 학교 교도소. 그러니까 학교를 의무교육기관일 때는 우리가 다니지 않겠다라고 선택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의무교육기관인 학교도 학생을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양쪽 다 선택권이 없는 의무교육기관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조직이 고객을 받아들여야만 하고 고객도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그런 조직 유형에 해당이 되고요. 외부의 환경 변화와 관계없이 조직의 생존이 보장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형 2와 유형 3인데 어쩔 때는 이걸 유형 3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유형 2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유형 2인지 3인지는 이거는 그 디폴트 값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맞추시면 되고 대신 유형 2 같은 경우는 뭐냐면 고객의 참여 선택권은 있어요. 그런데 조직의 고객 선택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조직이 고객이 선택할 경우, 요 내용이 요건 거죠. 그래서 고객이 선택할 경우에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적응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미국 주립대학이나 이제 그런 거고 여기 먼저 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뭐냐면 고객의 참여 선택권은 없어요. 그런데 조직의 고객 선발권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강압 조직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그 여러분들 교재를 가지고 좀 볼게요. 그 447페이지에 보면 유형 1 다음 내용을 좀 볼게요. 고객에게는 참여 선택권이 없고 조직이 고객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고객에게는 참여 선택권이 없고 조직은 고객 선택권을 갖고 있는 경우가 이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유형 2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건 3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강압 조직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형은 이론적으로는 구분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예를 찾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조직이 고객을 일방적으로 선발하고 고객은 참여 결정권이 없어 조직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비슷한 유형으로는 군대 조직이 있긴 한데 또 군대 조직은 봉사 조직이라고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그래서 얘는 현실에서 좀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3번의 유형을 보시면 이건 어떤 경우냐면 조직에는 고객 선발권이 없어요. 그리고 고객에는 참여 선택권이 있는 요건 거죠. 그래서 거기다 여러분들이 적응 조직이라고 쓰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적응 조직은 고객이 선택할 경우에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대표적인 조직으로 미국에 있는 주립대학, 지역사회 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적응 조직 같은 경우는 무조건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래서 이 그림과 얘를 매치시키자면 이 2, 3이 좀 바뀌기는 했는데 여기가 2고 여기가 3인 거죠. 근데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유형 2와 유형 3이라는 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조직의 선택권만 있는 경우 조직의 선택권만 있는 경우는 강압 조직에 해당이 되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실제로는 없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 그리고 여기서는 고객의 참여권만 있는 거죠.
고객의 참여권만 있고 조직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를 우리가 적응 조직이라고 하는데, 미국 주립대학이나 지역사회대학 뭐 이런 데를 들 수 있어요. 근데 요거 이름이 적응 조직이고, 이 표 안에서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얘가 예전에 문제가 한번 나왔었는데, 보시면 2020년도 지방직에 나왔던 문제고요. 여러분들 교재 448페이지 문제예요. 보시면 이 문제는 좀 쉽죠. 그러니까 공립학교가 해당되는 유형은 이라고 해서,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고객의 참여 결정권도 없고, 그리고 조직의 고객 선택권도 없기 때문에 유형 4를 선택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는 유형 2건, 유형 3이건, 또는 여기가 유형 3이라고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여기가 유형 2라고 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유형 3이라고 이렇게 주어지면, 아, 고객의 결정권은 없고 조직의 고객 선택권은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강압 조직인데 현실에선 좀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고객의 선택권은 있는데 조직의 고객 선택권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적응 조직이라고 해서 고객이 선택을 하면 조직은 무조건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을 가리키는 적응 조직, 뭐 미국의 주립대학,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시는 게 좀 중요하고, 실제 문제에서는 유형 1과 유형 4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어쨌든 이 표가 의미하는 내용을 이해하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적응 조직과 강압 조직 같은 경우는 각각의 의미,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를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요거 관련해서는 제가 정오표에도 올려놨으니까 그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교재 449페이지 학교 조직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요거 앞에서도 좀 다뤘던 내용이고, 학교 조직의 두 가지 성격으로 관료적 성격과 전문적 성격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근데 요거 아까 제가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 조직이 갖고 있는 관료적 성격 관련해서 분업과 전문화를 강조함으로써 전문성이 이제 나타나고, 반면에 권태로움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연고주의를 배제, 다시 말하면 몰인정성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를 통해서 합리성을 가져올 수 있지만 사기가 저하될 수 있는 역기능도 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권위의 위계, 계층을 중시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순기능적으로는 엄격한 수능과 조정이 가능하지만 너무 계층이나 위계를 강조하다 보면 의사소통이 저해될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규정과 규칙을 강조하는 관료제적인 특징으로 인해서 뭐 그 업무를 맡은 사람이 바뀌더라도 뭔가 그 일에 있어서 계속성과 통일성이 유지가 된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경직이 되고 조직이, 그리고 본말 전도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에 경력 지향성으로 인해서 이게 하나의 유인치자가 되긴 하지만 이로 인해서 업적이나 연공 서열의 갈등이 올 수 있다. 이거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전문적인 성격은 교직의 전문성이 있잖아요. 교직의 전문성으로 인해서 학교 조직의 전문적인 성격. 교직은 장기간의 직전 교육과 교사가 된 이후의 현직 교육을 통해 고도의 전문 지식을 지니게 되고요. 직무를 수행하는데 스스로의 그 판단에 의해서 행동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자율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를 통제하는 윤리 강령을 제정하고 교직단체를 결성한다는 점에서 전문적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고, 이런 이제 교직의 전문성이 있는 교사들로 이루어진 학교 조직도 역시 전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료적 전문적 성격의 이중구조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학교 조직을 얘기할 때 학교라는 조직을 움직이는 사무행정은 관료적 성격이지만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 활동은 전문적 성격을 갖는 거죠. 학교 조직 내에도 이 두 측면, 관료적 성격과 전문적 성격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갈등을 초래하기도 하고요. 조직 내에서 교사들도 갈수록 전문화되지만 직위가 올라갈수록 지위 계층에 따라 관료화가 요구되고 있다라고 해서 관료적 전문적 성격의 계층 구조를 갖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에서 지금 450쪽으로 넘어가시면 두 번째 어떤 특징을 갖냐면 조직화된 무정부 조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무정부라는 의미는 조직화는 되어 있지만 그 조직이 구조화되어 있거나 합리적, 과학적, 논리적, 분석적으로 파악될 수 없는 측면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용어고요. 조직을 움직이는 목표나 기술 그리고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전통적 조직 이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명백히 기능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비유적으로 무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코엔 등은 조직화된 무정부의 특성으로 목표의 모호성, 불분명한 과학적 기법, 그리고 유동적 참여를 들고 있는데 일단 첫째 목표의 모호성은 교육조직의 목적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분명하지도 않다라는 부분을 가리키는 개념이고요. 둘째, 불분명한 과학적 기법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과학적으로 분명하지 않다라는 부분. 셋째, 유동적 참여는 학교 조직의 구성원들인 학생, 교사, 행정가 등이 고정적이지 못하고 유동적이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가리키는 내용이고 유동적인 참여로 인해서 조직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일관성이 있기보다는 그때 누가 참여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시면 다음과 같은 학교 조직의 특성에 가장 부합하는 조직 유형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학교의 목적이 구체적이지도 않고 분명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목적이 명료하게 나타나 있다고 하더라도 해석이 사람마다 다르고 그것을 달성할 수단과 방법도 분명하게 제시하기 어렵고 학교의 구성원인 교사와 행정직원들은 수시로 학교를 이동하며 학생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졸업해서 학교를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세 번째 부분이 참여의 유동성. 첫 번째가 목표의 불확실성, 그 기법의 불분명한 측면, 그리고 참여의 유동성이라는 세 가지 특징을 다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 조직이 나타내는 특징이 조직화된 무질서라는 거죠. 조직화된 무질서 또는 조직화된 무정부 조직이라고 표현할 때 이 세 가지 특징이 들어간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학교 조직의 특성으로 이완결합체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건 뭐냐면 웨이크가 부서들 간에 상호 관련되어 있지만 각자의 자주성과 개별성을 유지하고 있는 형태, 즉 서로 연결은 되어 있는데 각자가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분리되어 있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이완결합체제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리고 이는 그 구조화되고 기능적으로 탄탄하게 연결된 모습이 아니라 기능적 또는 논리적으로 분리되어 조직의 하위체계와 활동들이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학교 조직은 특성상 자율성과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율성, 자유재량권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완결합체제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연결을 지으시면 되는데 때로는 교사도 형식적인 교장의 지시와 통제를 받을 뿐이기 때문에 기업이나 군대와는 달리 구조적으로 느슨함을 특징으로 한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조직에서 지나치게 감독이나 평가를 통해서 조직을 운영하면 그러면 이제 뭐 갈등도 심해지고 업무도 지나친 형식주의로 빠질 우려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조직에서는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조직이 운영되어야 하고요. 메이어와 로아는 학교 조직이 가지는 이완 결합성은 모든 참여 주체들 간에 상호 신뢰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가정을 했고 이것을 신뢰의 논리라는 표현을 써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런 부분 한번 읽어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완결합체제의 키워드를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문제를 보시면
교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엄격하고 분명한 감독이나 평가 방법이었고 교사들의 가치관과 신념, 전문적 지식, 문화, 사회적 배경에 따라 교육 내용에 대한 해석이나 교수 방법이 다르다. 체제나 조직 내 참여자에게 보다 많은 자유재량권과 자기결정권을 제공한다라고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완 결합 체제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학교 조직의 특성을 했고 이제 학교 문화와 풍토로 넘어갈 건데 여러분들 교재 452페이지고요. 첫 번째 조직 문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 조직 문화의 수준이라고 해서 조직 문화는 조직 구성원들이 내 외적인 문제 해결 과정에서 반복된 경험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공유하게 된 기본 가정, 신념, 가치, 행동, 규범 등의 결합체를 우리가 조직 문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호의와 미스켈은 이를 심층적, 추상적인 개념에서 구체적인 정도에 따라 3단계의 수준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가 45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보시면 위쪽이 심층적이면서 추상적이고 아래쪽이 표면적이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일단 보면 가장 추상적인 심층적인 부분에 묵시적 가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간성의 본질, 인간관계의 본질, 진리와 현실의 본질, 환경과의 관계에 관한 묵시적 가정이 있고 그 윗단계에 공유된 가치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개방성, 진리, 협력, 친밀감, 협동, 작업의 어떤 공유된 가치가 있고 표면적이고 구체적인 단계로 이제 나오면 공유된 규범이라고 해서 동료 지원, 교장 비판 불가, 동료들과 인화, 학생들에 대한 지원 등이라고 하는 공유된 규범이 이제 드러난다라고 이렇게 3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3단계에 나와 있는 그 표면에 드러난 공유된 규범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 공유된 규범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유된 가치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유된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오우치의 Z 이론에 따르면 조직의 성공은 기술의 문제이기보다는 사람의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성공한 조직에는 친밀성, 신뢰, 협동, 평등주의 등과 같은 공유된 핵심 가치가 존재하고 이는 장기적 고용, 완만한 승진 속도, 참여적 의사결정, 집단 결정에 대한 개인적 책임, 전체적인 지향 등의 조직 특성을 갖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딜과 케네디는 성공한 조직의 몇 가지 문화적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는데 이를 통해 성공한 조직은 정보와 아이디어의 공유를 중시한다라고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단은 Z 이론의 조직 특성 및 핵심 가치라고 해서 조직의 특성이 장기적 고용의 특성을 보일 때는 핵심 가치가 조직에 대한 헌신, 그리고 완만한 승진 속도, 경력 지향, 참여적 의사결정, 협동과 팀워크, 집단 결정에 대한 개인적 책임, 신뢰와 집단 충성, 전체적인 지향, 평등주의 이런 식의 조직의 특성과 핵심 가치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딜과 케네디가 제시한 성공한 조직의 몇 가지 문화적 특징 이런 걸 보시면 폭넓게 공유되고 있는 조직 철학, 공식적 규칙과 정책보다 개인들에 대한 관심을 더 중시하고 공동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의식과 의뢰, 비공식적 규칙과 예의적인 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 구성원들이 수용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중요하다는 신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은 사실 우리가 다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내용을 이해하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교재 그 453페이지에 그 표 바로 밑에 부분 한번 볼게요. 지금 표 9-4가 뭐냐면 Z 이론의 조직의 특성 및 핵심 가치라고 해서 오우치가 이제 주장한 이론이잖아요. 그 내용 관련해서 그 밑에 내용을 보시면 장기적 고용은 조직 구성원들의 조직의 헌신을 통해 조직에 몰입하게 되고 완만한 승진은 조직 구성원들에게 다양한 경력과 숙련의 기회를 주는 거죠. 그리고 참여적 의사결정과 집단 간 결정에 대한 개인적 책임은 협동과 신뢰의 분위기를 제공하고 전체 지향은 조직의 평등주의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조직의 이러한 핵심 가치는 모든 구성원들에 의해 수용되고 공유되며 실제적으로 조직 생활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준다라고 해서 이런 조직의 특성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 다음 장 넘어가시면
이제 조직 문화에서 학교 문화를 좀 살펴볼 건데, 학교 문화는 학교 조직의 구성원들이 공유한 집합적 정신, 프로그램, 의미, 이해, 가치, 근본, 가정을 가리키는 거고요. 다양한 상징 체계를 통해 내용을 전달하는데 대표적인 상징 체계가 이야기, 사파, 의식 등이 있고요. 이야기는 실제 사건에 근거하고 있는 설화 사실에 의해서 논증될 수는 없지만 의심할 바 없는 신념을 전달하는 신화, 허구적인 설명으로 회자되고 다듬어진 전설 등이 포함되고, 사파는 학교 문화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리적 가공물로 로고, 표어, 교훈, 급훈 등을 예로 들 수 있고요. 의식은 학교 조직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일상적인 행사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교 문화가 이제 내용을 전달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스테이노프와 오웬스는 공립학교에서 발견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네 가지로 유형화하거든요. 그래서 가족문화, 기계문화, 공연문화, 공포문화.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이 공립학교에서 발견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네 가지로 유형화시켰구나. 그리고 가족문화, 기계문화, 공연문화, 공포문화. 라고 이제 나눴다라는 부분 좀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호이와 미스켈은 학교 문화를 아카데미, 과목, 사교 클럽, 공동체, 공장 등의 은유를 사용해서 문화의 본질을 파악하려고 했고, 딜과 와이즈는 학교를 공장, 정글, 사원의 교장을 CEO, 조련사, 교도사로 비유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뭔가 학교 문화를 설명하기 위해 이런 비유법을 사용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저희가 학교 풍토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일단 학교 풍토에서 문화와 풍토를 좀 분류를 하자면, 문화는 인류학, 사회학에서 기원된 개념이고요. 조직 문화라고 할 때 공유된 가치, 가정, 가치, 규범 등 신념을 강조하고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되고 학습 전달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고요. 조직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과 심층 면접, 다양한 서류 분석 등을 활용한 질적인 연구 방법을 통해서만 분명하게 밝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직 문화라고 얘기한다면, 조직 풍토는 사회심리학과 산업심리학에서 이제 기원된 개념이고요. 행동에 대한 공유된 지각 또는 집단 인지의 관점에서 정의가 되고, 개념 형성의 과정이 비교적 단순하고 단기적인 거. 저기가 좀 단기적이라면 단기적인 측면이 있고요. 학교 문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관찰이 되고 설문지 등을 활용해서 객관적으로 분석될 수 있다. 좀 단기적이고 쉽게 관찰되는 부분을 우리가 풍토라는 개념을 쓰는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455페이지에 그 표를 좀 보여드렸는데, 조직 문화와 조직 풍토를 비교하고 있는 건데, 인류학, 사회학, 사회심리학, 산업심리학 요거 말씀드렸고, 민속지적 기법으로 질적 연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게 조직 문화라면, 조직 풍토는 조사 연구를 통해서도 비교적 쉽게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추상성 수준도 조직 문화가 추상적인 데 비해서 조직 풍토는 보다 구체적이고, 공유된 지향성이라고 할 때는 가정, 가치, 규범, 이건 이제 문화적인 측면이고요. 행동에 대한 인식이 조직 풍토다라고 이제 나눠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어서 계속 학교 풍토에 대해서 좀 보자면, 학교 풍토는 학교의 전반적인 작업 환경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을 말하는 것이고요. 다시 말해 학교를 다른 학교와 구분지어주고 조직 내 구성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내적 특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구성원들에 의해 경험되고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며 학교 내 행동에 대한 구성원의 집단 인식에 근거한 비교적 지속적인 학교 환경의 특징을 우리가 이제 학교 풍토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학교의 인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근데 이 학교 풍토를 연구한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 할핀과 크로프트의 학교 풍토론을 보시면 이 두 분은 학교의 조직 풍토를 설명하기 위해서 조직 풍토 기술지라는 것을 개발을 했는데, 예전 시험에서 이게 약자로 몇 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OCDQ라고 하면 이게 조직 풍토 기술 문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개발을 했고, 이후에 개정된 풍토 측정 도구를 개발을 했는데, 이 OCDQ 그러니까 개발 버전 R2 버전에서는 교사와 학교장의 특성을 각각 세 가지 특성으로 제시하고 학교 풍토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보시면 요건 이제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는 건데, 일단 학교장 행동은
지원적, 지시적, 제한적이라고 봤을 때 개방적인지 폐쇄적인지 교사 행동이 동료적 친밀한 일탈적인 어떤 행동을 놓고 개방적인지 폐쇄적인지에 따라서 둘 다 개방적일 땐 개방풍토, 둘 다 폐쇄적이면 폐쇄풍토인데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이 요거잖아요. 그럼 보시면 교장은 폐쇄적이지만 교사들은 개방적일 때 교사들의 몰입이 일어나고 있다 해서 몰입풍토.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학교장은 개방적인데 교사들의 행동이 폐쇄적이면 이걸 교사들의 입장에서 일탈풍토라고 얘기를 하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22년도 국가직에 나왔던 문제인데 호의와 미스캐리 구분한 학교 풍토의 4가지 유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일단 답은 3번이었는데 3번이 뭐가 틀렸냐면 이 몰입이 교사들의 몰입이잖아요. 그럼 교사들은 개방적이다라고 가야 되는데 교장은 개방적이지만 교사들이 낮은 업무 수행에 그치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답이었던 부분이고 나머진 맞아요. 개방풍토는 교장은 교사들의 의견과 전문성을 존중하고 교사들도 과업에 헌신하고요. 폐쇄풍토는 교장은 일상적이거나 불필요한 잡무만을 강요하고 교사들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이 없는 상태. 일탈풍토는 교장은 개방적이고 지원적이에요. 근데 교사들이 이제 일탈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4번도 맞는 내용이어서 답은 3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일스의 조직건강론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교재 456페이지 건강한 학교, 건강하지 못한 학교 이렇게 좀 나누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조직 건강을 조직의 최적 상태 또는 최적 기능으로 정의를 했고요. 조직 건강이란 조직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해서 조직을 성장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고 조직 건강의 정도가 높을 때 학교의 적응력도 촉진이 되겠죠. 건강한 조직 풍토를 가지고 있는 학교란 조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원과 노력을 결집하면서 환경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는 학교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마일스의 조직 건강론이라는 게 있고 건강한 학교, 건강하지 못한 학교로 나누고 있다라는 부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윌 오어 외에 학교 풍토론이라고 해서 이 분들은 학교의 학생 통제 방식을 인간적 보호적 방식의 연속성으로 가정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학생 통제 이념 조사지를 개발을 해서 학교 풍토를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분류를 했냐면 인간주의적 학교, 당연히 민주적인 통제 방식을 사용하겠죠. 아니면 보호지향적인 학교, 전통적인 학교의 특성을 갖는 학교 이렇게 2가지로 나누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주의적 학교, 보호지향적 학교로 나누는 사람들이 윌 오어 외에 학교 풍토론의 어떤 결과다라고 해서 인간주의적 학교는 민주적인 통제 방식을 사용했다라는 식으로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여러분들 교재 지금 리더십 이론 들어갈 건데 요거 내용이 좀 길어서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